남자 권수일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연수원 등록 청년교육 강사로도 활동 중에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방식을 아주 많이 변화시켰거든요. 학교 교육에서도 대면을 비대면으로, 쉽게 말하면 컨택트를 언택트와 언택트 문화로 변화를 시켰는데요. 사실 이거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변화되는 그 추세거든요. 추세인데 단지 코로나가 이 추세의 변화를 좀 가속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관련 법령으로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부패방지금지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자윤리법, 행동강령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자꾸 이 청년 관련 법령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1일 1자로 공공재정관수법이 또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아마 올해 안에 제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법령 중에서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청탁금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최초로 제안했다고 해서 김영란 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요.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인데요. 법률명이 길다 보니까 약칭으로 청탁금지법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 가시면 누가 물으시면 앞으로는 김영란 법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청탁금지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더 세련돼 보이실 겁니다. 청탁금지법은 총 5개의 장과 24개의 종이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4시간 해야 됩니다. 4시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1시간입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면서 공직자의 4대 리스크 있죠. 리스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요즘 핫한 리스크가 갑질입니다. 갑질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교수님들 꽃길만 걸으시라고 꽃길을 준비했는데요. 이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한 꽃길 밑에는 수많은 리스크가 숨어 있어요. 이거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이거든요. 부정청탁금지라는 리스크도 있고요. 금품 등 수수 금지라는 리스크도 있고,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이라는 리스크도 있는데요. 오늘 하는 내용이 이 3가지입니다. 청탁금지법의 핵심이 부정청탁금지, 금품 수수 금지,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인데요. 부정청탁금지하고 금품 등 수수 금지는 2개는 금지 조항입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시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은 제한사항입니다. 제한사항. 청탁금지법 제10조인데 제한사항입니다. 제한사항은 교수님들 외부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강의하시러요. 제한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선만 지키면 할 수 있답니다. 금지조항 2개는 하시면 안 되고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은 선만 지키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청탁금지 5조, 금품등수금지 8조 이 2개는 일반적인 법률인데요.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을 금품등수 금지 조항에서 별도로 뺐습니다. 특별 조항을 뺀 건데 왜냐하면 외부 강의 등 사례금까지도 금품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면 교수님들이 외부에 나가시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일반인들한테 전달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것까지 제한해버리면 그런 측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외부 강의만큼은 별도로 떼서 이걸 우선적으로 적용하고요. 이것이 아닌 거는 금품등수 금지 일반적인 규율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리스크를 잘 피하셔가지고 꽃길만 걸으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오늘 순서는 목적, 적용 대상, 부정청탁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수술할 건데요. 청탁금지법의 목적은 권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한다는 것은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면 거부를 못했는데 지금은 청탁금지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쉽게 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딱 두 가지입니다.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분등 수수를 금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받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청탁금지법의 목적이고요. 자, 적용 대상은 알으셔야 되겠죠? 교수님이 여기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면 굳이 안 들으셔도 되는데요.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한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그리고 언론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그리고 대상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의 사인,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통상적으로 공직자 등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법령에서는 모든 걸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직자 등을 붙여가지고 약칭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명사가 탄생한 겁니다. 자,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 공직유한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걸 합쳐서 공직자 등이라고 하는데요. 청탁금지법에는 이 등이 붙여서 새로운 명사가 탄생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직자 등,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금품 등, 그리고 외부 강의 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공무수행사인, 민간인이 예를 들면 법령상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같은데 위원도 위촉이 되어서 공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임이라고 해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에 대한 목적하고 적용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청탁금지법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금지인데요. 부정청탁이 무엇이냐? 부정청탁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법률을 위반하거나 또 지 권한을 남용하여 청탁금지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이거든요. 정상적인 청탁은 부정청탁이 아니겠죠. 법률을 위반 안 하거나 지 권한 등을 남용해서 이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게 부정청탁인데요. 부정청탁은 담당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국장님, 처장님, 그리고 총장님까지 다 적용 대상이거든요. 예를 들면 담당자가 잘못하면 처장님이 같이 처벌받으시고요. 또 총장님이 잘못하시면 사항에 따라서는 담당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정청탁의 14가지 직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채용, 승진, 수상, 포상, 입학, 승적, 그 다음에 사건, 수사, 재판, 경우, 처리 14가지 있는데요. 주로 학교에서는 채용, 승진, 수상, 포상, 특히 입학, 승적 관련해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처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청탁에도 예외 사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그렇죠. 항상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 사유가 7가지가 있는데요.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든가 또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이 7가지는 부정청탁 예외 사유이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교수님이 이제 교수 승진에서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교육, 연구 경력이 다 충족이 되었고요. 또 학식과 등만을 갖추신 자타가 공인하는 인재신데요. 떨어졌어요. 좀 억울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국회의사당에 가시든지 아니면 대학 본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왜 내가 떨어졌는지 밝히세요. 그리고 승진시켜주세요. 라면서 공개적으로 하는 청탁은 부정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을 전달하는 경우 국회의원 같은
같은 경우도 선거에 의해서 취임이 된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거든요. 대상인데 고충 민원을 그대로 전달했을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역에 보건소가 없습니다. 그 보건소를 좀 설치해달라는 그 민원을 들고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그 민원을 전달하면서 보건소장에 누구를 좀 임명해 주세요. 이러면 부정청탁이 되는 거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정청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1차적으로 부정청탁을 이면 알리고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거절. 2스텝인데요.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청탁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시면 소속기관장이 절차에 따라가지고 수사기관 예외를 하든지 처리해주고요. 또 담당자인 경우에 따라서 직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등 소속기관장이 다 처리를 해주시거든요. 일단은 부정청탁은 처음에는 거절, 두 번째는 신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부정청탁에 대한 위반했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느냐. 직접 부정청탁을 하면 제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탁을 하면 일반인은 2,000만 원, 공직자들은 3,0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받고요. 이 부정청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직접 부정청탁을 한다는 제재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청탁금지법상 제재는 없고요. 자체 징계는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보면 징계 플러스 과태료, 징계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계는 필수적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삼촌이 조교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했는데, 대학 교수인 삼촌에게 이 부탁을 했어요. 좀 채용에 좀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대학 교수인 삼촌은 채용 의사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학과장에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조카는 어떻게 될까요? 소장님, 조카는 어떻게 될까요? 조카는 삼촌이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고요. 또 대학 교수인 삼촌은 3자를 위하여 부탁했습니다. 조카는 삼촌을 통하여 부탁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이고요. 대학 교수인 삼촌은 3자의 조카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또 학과장님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교를 채용을 시켰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두 시간짜리 강의면 제가 게임도 좀 하고 재밌게 하는데 1시간이기 때문에 지루하실까봐 중간에 효과음 하나 넣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청탁 사례인데요. 학생들이 요즘은 저 대학원 진학이라든가 장학금 또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 성적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심지어는 강의 계획서하고 조금만 틀려도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이 교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실제로 부탁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했을 경우에 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학생은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직접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수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물론 당연히 거절하시겠죠, 교수님이.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이런 처벌을 받는다. 자, 이건 실제 판례입니다. 판례인데요. 상급자가 하급자의 승진을 위해서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하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과태료 각각 100만 원씩 부과를 받은 겁니다. 보통 보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부하 직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인사부서에 전화를 해서 뭐 보상도 좀 달라, 또 좋은데 정보 보내달라, 또 승진시켜달라 부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인사부서에서 그 상급
자분들에 대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서로 간에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청탁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인사부서에 전화를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례인데요. 이거는 전출, 정보를 또 부탁한 겁니다. 부탁한 건데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근데 비슷한 사항인데 앞에는 100만 원, 뒤에는 300만 원. 왜 부과가 틀린가 하면요. 그거는 판사 대장이에요. 판사 대장인데 판사가 하기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실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한 처벌은 수위는 약간씩 틀려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 수수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0만 원이 기준입니다. 100만 원. 대가선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 원이 기준입니다.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100만 원 기준인데요. 100만 원을 기준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으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를 받으시면, 단돈 1원도 받으시면 안 돼요. 100만 원 이하라도 받으시면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뭐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 100만 원 이하는 받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금품등.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새로운 명사. 금품등에는 금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가증권이나 사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까지 포함하고요. 또 음식물, 줄골프 등 접대 향응, 그리고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까지 포함되고요. 채무 변제와 같은 그 밖의 이후 무형의 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포함해서 금품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수금지 금품에도 예외 사유가 있어요.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는 예외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받으셔도 되는데요. 그 8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공공기관이나 상급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그리고 이게 가장 많죠. 원활한 직무수행, 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그리고 사교의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성물, 경조사비, 이게 아주 빈번하게 많죠. 앞으로 명절 때도 되면 뭐 동료 직원들 간에는 주고받고 또 많이 받는데요. 요거 말씀도 일단 뒤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일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그리고 사회상부에 허용된 금품 등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요. 이 8가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품에 대한 기준이 한도가 없어요. 받으실 수 있어요. 한도가 없는데, 두 번째, 이 부분은 음식물, 성분, 경조사비는 3, 5로 한도가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경력 보상을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 예를 들면 루터대학교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총장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야, 보상금 주자. 이거 전부 다 보상금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경력 보상 목적으로 주는 것은 금품 등 예외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이 부하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성물, 경조사비, 요거는 제공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이 충족될 경우에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3, 5 가능한데요. 농수산물 가공품일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또 경조사비도 하한과 조화로 포함할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는 돌잔치라든가 뭐 출판 기념회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순수하게 결혼과 장례 이 2가지만 경조사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죠. 밥을 먹으면서 또 선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별 요건,
350 개별 요건하고 최대 요건 10만원. 선물 같은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있잖아요. 이 개별 요건하고 최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식물 7만원하고 선물 3만원, 꽃다발 포함된 3만원을 받으면 10만원인데요. 가능할까요? 선생님 가능할까요?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전체 최대 요건 10만원은 충족이 되는데요. 개별 요건인 3만원은 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4만원은 반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음식물 3만원, 선물 7만원은 가능할까요? 10만원? 선생님 가능할까요? 이것도 대학교는 전부 다 인재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예, 가능합니다. 최대 요건이 10만원도 충족되었고요. 개별 요건이 음식물 3만원, 그리고 선물 내 꽃다발을 해가지고 7만원, 최대 요건, 개별 요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음식물은 함께 하는 식사입니다. 함께. 보통 보면 함께 안 하고 처장님이 식당에 가시는데 건너편에 바람부서 직원이 밥을 드시고 있어요. 계산하고 나옵니다. 그거는 원하는 직무 수행을 위한 업무 준비를 선물하고 보지 않거든요. 함께 하는 식사입니다. 함께 하는 식사. 선물 같은 경우는 금전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하고요. 금전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경조사비는 장례와 결혼만 해당되고요. 출판 기념에 돌잔치, 치순잔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직무 관련 공직자가 결혼식에 부조로 7만원 플러스 3만원 하한을 받았다. 가능할까요? 7만원과 3만원. 예,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10만원의 총액 요건은 충족이 되었지만 현금은 5만원까지밖에 할 수 없거든요. 5만원밖에 할 수 없는데 초과분 2만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걸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을 하지 않으면 또 출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 5만원, 하한 5만원 가능하고요. 현금 3만원, 하한 7만원 가능하죠. 하한만 또 10만원 하셔도 가능합니다. 사실 근데 저희들 경조사비 보면 결혼식 가면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5만원, 조금 아니면 10만원 하잖아요. 10만원 하는데 왜냐하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싸잖아요. 비싸고 호텔 아닌 곳에 가시더라도 보통 뷔페 같은 경우 4만원이 넘거든요. 넘기 때문에 보통 10만원 하는데 원래는 현금 10만원 하면 출퇴금도 위반이에요. 위반인데 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사실 위반을 걸릴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도 나오는데요. 자, 수시검지에 대한 이것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금품을 누군가가 제공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아까 부정청탁은 2스텝이었죠. 1차 거절. 1차는 기회를 주는 거죠. 거절하고 2차는 신고를 했는데 금품은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바로 신고하고 반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금품이 부정청탁보다는 더 처벌을 더 안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더 금품이 위험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신고를 하면 소속기관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수사기관을 일하든지 아니면 담당자 같은 경우는 직무에서 배제하든지 처리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이것도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받고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초과해가 받았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준 사람 받은 사람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자, 요거 판례인데요. 학생이 교수님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하고 여러 명이 모아서 3, 4만원씩 합주를 해서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하고 3만원 상당의 케이크, 그리고 1만원 상당의 꽃다발, 총 34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렸는데요. 누군가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과태료 2배 68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받았거든요. 학생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교수님 처벌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생일 때 스승연할 때, 생신 때나 스승연할 때는 기본이었거든요. 꽃다발 하고 기본이었습니다. 우리 전체 모여가지고 스승의 노래 부르고 기본이었고, 교수님들도 연구실 문을 열어놓고 막 자랑했어요. 나는 이렇게, 꽃다발 많이 받고 자랑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그것도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학교 졸업생 1명하고 시간 강사 5명. 이거는 이제 그 강사법 개정되기 전에 그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강사로 명시를 했는데요. 현재로 말씀드리면 강사분이죠. 강사분이 5명이 대학 교수님에게 각 20만 원의 축의금을 제출했는데요. 드렸는데요. 이거는 교수님이 3배 36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다 무혐의로 풀려나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판사가 풀려나가면 아니면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는데, 청첩장만 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메신저에 대기 화면에 공지를 하고 또 모바일 청첩장하고 계좌번호까지 전송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직무관련자들이 이 시간 강사분들이나 대학 졸업생이 엄청난 부담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고의성이 너무 짙다. 그래서 처벌을 받은 겁니다. 물론 또 이 받은 금액을 반환을 했지만 자발적으로 다양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행 법령상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 목적이 있어야지 이 선물, 음식물이나 선물을 상호로 제공 가능한데요. 이 목적이 아니면 안 되고요.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과 함께 하는 식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가 해당 부분 판사 식사비를 몰래 지불하고 왔습니다. 몰래 지불하고 갔는데 28,000원짜리를 지불하고 갔는데 함께하는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11만 2천 4배를 받았어요. 누가 신고했겠죠. 네, 4개를 받았고요. 또 고소인이 담당 경찰에게 특강 상자 4만 5천 제공하고 과태료 9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관계 있다는 거죠. 여기 경찰 특 사건이 실제로는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자로 시행이 되는데요. 시행되는 그 첫 달에 1호 재판입니다. 1호 재판. 1호 재판으로 처벌받은 그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직원 20명이 각 5만원씩 가출해가지고요. 퇴직을 앞둔 상사에게 98만원 상당의 황금 열쇠하고 2만원을 꽃다발에 선물했는데요. 통상적으로 공동으로 줄 경우에는 개별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처벌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100만원이기 때문에 원래는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과는 무죄 판결로 났거든요. 무죄 판결로 났는데 왜냐하면 퇴직을 앞둔 이 상사가 이 금액을 받은 거는 관행적으로 해왔다. 판사가 판단하기 관행적으로 해왔고 그 다음에 송별회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둔 직장 상사가 강요를 했다든가 이거 달라고 했는 그 정황이 없다는 점을 참작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후배 교수 17명이 70만원씩 각출해서 730만원 상당의 고가의 골프채를 선배 교수에게 드리고요. 남은 돈 가지고는 그린피를 쓰고 회식비를 사용했는데요. 이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경우도 원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죠. 100만원 초과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도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왜 기소유예로 끝났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관행으로 해왔다. 두 번째는 받은 골프채를 돌려주었다는 거죠. 지금 뭐 누가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은 골프채를 돌려주었고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육에 계시는 분,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30년 동안 후진 양성에 기여했다는 점. 후진 양성. 그게 중요하거든요.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서 기소율이 끝났는데요.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신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관행적으로. 그런데 내부든 외부든 누군가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처벌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이러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익정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서로 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신고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누가 신고했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신고한 사람은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받거든요. 만약 이 개인 신분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이 담당자는 유출한 사람은 금품 등 수수 받은 것보다 더 강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누가 신고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중에 핵심인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금지, 그 다음에 제8조 금품등수수 금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 강의 등 사립 수재학 청탁금지법 제10조인데요. 교수님들이 외부에 강의 많이 나가시잖아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000건 정도가 나가요. 토 일요일 빼고 보통 하루에 한 10,000건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하여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자, 외부 강의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외부 강의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휘 직책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야 됩니다. 요청받지 않은 것은 외부 강의가 아니고 요청받아 다수인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호 등을 외부 강의를 합니다. 딱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하는 회의 형태의 경우에는 전부 다 외부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 강의는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5월 27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신고하시면 돼요. 5월 27일부터. 그전에는 사례금을 받지 않아도 신고하셔야 되는데 올해 5월 27일부터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신고하고요. 또 신고 기한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 가능해졌어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사전신고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전신고 하셔도 됩니다. 신고 기한이 10일이다. 예전에는 사전신고가 원칙이었고요. 5월 26일까지는 사전신고가 원칙이었고, 그리고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신고는 마친 날로 2일 이내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까지 사후신고 하시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했을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없고요.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외부 강의의 범위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연주회나 전시회에서 연주 공연을 한 거는 외부 강의를 안 보고요. 또 시험 출제위원으로 가셔서 시험만 출제하고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정당한 권한이기 때문에 외부 강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아닌 그냥 용역이나 자문, 용역계약이나 자문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경우는 외부 강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령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외부 강의를 보지 않고요. 또 사전에 경제 허가를 받고 타격 출강하시는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외부 강의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타격 출강하시는 경우 있죠. 정기국감에. 그런 경우는 외부 강의로는 보지 않습니다. 자, 사안이 중요한데요. 자, 공문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40만원, 사례금 총액 한대는 60만원입니다. 1시간에 40만원, 3시간에도 60만원, 10시간도 60만원이에요. 근데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직원이나 언론사 임직원, 여기 학교 계시는 근무하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1시간에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총액 한도 없습니다. 1시간이면 100만원, 5시간이면 500만원, 10시간이면 1000만원. 체력이 되시면 홍삼 드시면서 10시간 강의하시고 하루에 1000만원 받으셔도 돼요. 단 이게 있습니다. 외국기관이나 외국 정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특강을 했을 경우에는
그쪽 기관에서 주는 데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특강을 했는데 5천만 원 줍니다. 그럼 5천만 원 받으셔야 됩니다. 외국 대학이나 외국 정부에서 요청이 와서 받을게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우리 국내법으로 통제를 하면 외교상의 어떤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 뭐 누가 1,000만 원, 5천만 원 주겠습니까? 자, 외부 강의 등 신고를 조교에게 시켜도 될까요?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그래가지고 뭐 조교에게 시키면 다 됐잖아요. 시켜도 될까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조교에게 시키면 안 돼요. 조교에게 시키시면 갑질로 신고 당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주 큰 대학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웬만하면 교수님이 개인적인 어떤 신고 같은 경우, 외부 강의 신고는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직접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행동 강령이 개정되었잖아요. 뭐 작년, 저작년 개정되었는데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그리고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이게 일종의 갑질이거든요, 갑질.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도 개정됐어요. 직장 내 괴롭힘. 요거 실제 사례인데요. 상급 직원이 하급 직원에게 연가를 갈 때 뭐 한 달 전에 승보고하라. 그리고 대면을 안 하면 승인 안 해주겠다. 그리고 하급 직원에게 뭐 자동차 키를 주면서 좀 딴 데로 좀 옮겨달라. 이런 게 뭐, 이것도 일종의 갑질이거든요. 이거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갑질 위반입니다. 자,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상급 직원이 하급 직원에게 머리 풀고 다녀라 라고 머리 모양을 강요하고 또 카풀을 같이 하자. 그리고 사적인 전화 또 통화를 요구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상급 직원이 하급 직원이 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마음에 들으면 직접 말이지 이야기하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관심을 표현해가지고요. 정직 3개월 받았어. 정직 3개월. 과도한 간섭은 관심이 아니라 갑질이라는 거죠. 정직 3개월 받았어. 정직 3개월. 자, 외부 강의들 같은 경우에도 위반을 하면 제재를 받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 처벌을 받고요. 또 초과 사례금 1시간에 100만 원인데 300만 원 받았어요. 초과 사례금은 신고하고 반환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 강의는 사례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세전 기준이기 때문에 뭐 105만 원 받았는데 세금을 공작을 하면 100만 원 초과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세전 기준입니다. 그리고 환영사나 축사, 또 우리 교수님들, 제자들 저기 주례사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외부 강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외부 강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에 요청이 없었는데 공모에 응모를 했다든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 논문 기고를 한다든가 어떤 그 원고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외부 강의로 보지 않습니다. 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 강의로 보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다수의를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발표 토론 심사 평가는 명목을 불문하고 모두 다 외부 강의로 봅니다. 다수의를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는 다 외부 강의로 보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 간담회 등에서 사회자 역할을 맡아서 진행한 경우, 이런 경우도 학회 같은 데 가시잖아요. 학회 같은 데서나 학술대회 같은 데서는 사회자가 실제로는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강의를 보고요. 근데 아나운서가 예를 들면 뭐 지역 축제 행사 같은 데 가서 프레임에 정해진 대로 읽기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외부 강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셔도 되고요. 방송 출연 특강이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하시는 것도 외부 강의이기 때문에 뭐 하시게 되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실제 판례인데요. 공직자 등이
총 14회에 걸쳐 1,070만 원의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을 수사하고 신고하고 반환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누가 신고했겠죠. 초과 사례금 받았고 신고했는데 가태가 500만 원 받았어요.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가태가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70만 원에서 500만 원 공제하고 나니까 570만 원 남았네요. 와, 이거 남는 장사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는 장사 아니에요. 자체에서 또 재결을 받고 성질이랑 포상 그리고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교수님이 그 외부 기관에 1시간 특강을 하시고 300만 원의 사례금을 받으셨습니다. 200만 원의 초과 사례금이 발생했는데요. 신고도 하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하면 이 외부 기관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이 근무하시는 기관으로 통보가 왔는데요. 교수님이 퇴직하셨네요. 그 사이에 두세 달 사이에 퇴직하셨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교수님께 연락하고 초과 사례금만 환수하고 종결지었던 사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인 부정청탁금지, 금품등수수금지, 그리고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 혹시 다음에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계신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 청렴을 실천하시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며 저희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